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과학기술원 공동 미래도시 포럼 및 추계학술 발표대회 두 번째 날 미래도시 포럼 카이스트 미래도시를 위한 도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럼은 이번 한국도시설계학회와 카이스트 공동으로 주최하는 미래도시 포럼으로 현재 우리 한국의 도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요한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저희는 이번에 카이스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미래도시를 위한 다양한 연구 그리고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향후 우리가 도시 설계와 그리고 도시 개발, 그리고 도시를 관리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걸 하면서 더욱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는 두 분의 발표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카이스트 재난과학기술연구소 소장 홍종욱 교수님께서 미래 재난 도시 재난 과학기술 개발 현황 및 사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이신 여화수 교수님께서 미래 도시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난 후 저희가 한 5분 정도 잠시 쉬신 후에 단상의 발표자분과 토론자분들을 모실 예정입니다. 토론은 명지대학교 강범준 교수님과 한양대학교 김한영 교수님 그리고 인천대학교 신은기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그리고 카이스트 스마트시티 연구센터 센터장 김영철입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카이스트 재난과학기술연구소 소장 홍종욱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이자 카이스트 재난과학기술연구소 소장 홍종욱 교수입니다. 오늘 제 발표는 도시재난과학기술과 개발 현황 및 사례 소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정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해외재난으로 나눌 수 있고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이런 자연현상과 관련돼 있으며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등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 여러 감염병 그리고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도시재난이라고 보면 사실 재난 중에서도 도시에서 일어난 경우를 많이 일컫는데요. 그 중에서 타코마 브릿지가 무너지던 그 영상은 우연히도 기록에 남아서 상당히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Tacoma Bridge, Washington, opened only a few months ago, was built at a cost of over $6 million. But misfortune overtakes the great structure. These are some of the most amazing pictures ever recorded by a newsreel. The actual collapse of the world's third largest suspension bridge. Only at 35-mile-an-hour wind is blowing, but this apparently sets up a rhythmic swinging of the bridge, which increases with each swing. Finally, the swinging road and the suspension cables give way and plunge into the water below. Fortunately, the only casualties were a car stalled on the bridge and a dog.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이 당시에는 윈드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인식이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시속 그리 빠르지도 않은 한 50m, 초속 50m, 40m 이 정도의 강풍에 언스테이블한 리스폰스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량이 이렇게 붕괴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또 우연히 이렇게 레코드가 돼가지고 상당히 이 도시에서 일어났던 어떤 재난 중에 하나로 계속 저희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동영상을 준비 안 했는데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죠. 이것도 사회적 재난 혹은 테러리스트 어택이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부르는데 이러한 비행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충격을 관통을 함으로써 여기서 화재가 발생하고 이 상단부가 무너지면서 전체가 이제 붕괴가 된 사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은 이미 비행기가 이렇게 페네트레이션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재난이었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 2011년에 후쿠시마에 이제 그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그것이 굉장한 쓰나미를 일으키면서 이런 쓰나미 피해뿐만 아니라 이 원자력 발전소가 마비가 되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파괴로 굉장한 누출이 일어나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2년도에 보면은 이렇게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이런 도시에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온 이 빌리지를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도 점점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국내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내에 보면은 이거 1990년도 사진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지금 이분들은 출근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제 기억에도 이때쯤에는 수해가 나면 이렇게 다 온몸이 절반 이상 이렇게 물에 빠져가면서 출근 시간을 맞추려고 굉장히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제가 카이스트 석사과정 학생일 때 기숙사에서 나오다가 이게 아침부터 무슨 공상과학 영화를 틀어주나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성수대교가 이렇게 붕괴된 그런 소식을 뉴스로 아침에 전해주더라고요. 사실 이 구간은 군 거부 구간이라고 그래서 원래 이 전시에 이 세그먼트를 떨어뜨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강한 서포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 네 개를 끊으면 이게 떨어지게 됐는데 문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이게 평상시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해에 너무나도 그 가슴 아픈 참사가 또 일어났죠. 삼풍백화점 붕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함몰돼서 구하는 작업만도 굉장히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희생자도 많았고 국민적인 트라우마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진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한반도가 동남부 쪽에서 지진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규모 5.1, 규모 5.8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포항에서 규모 5.4로 일어났는데 피해는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올해 이 서초동에서 침수된 차가 이렇게 서 있고 어느 운전자분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침착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셔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과연 이러한 것을 예측을 못했느냐? 일부는 예측했지만 설마 했었죠. 근데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대전 아울렛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었는데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 집 근처에 있어서 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 굉장히 시설도 잘 해놨고 대피로나 이런 안내도 잘 해놨는데 문제는 최근에 그 조사 결과 그 아침 개장 시간 전이기 때문에 출구를 제대로 열어놓지 않았다는 그 일부 보도가 있었고 또한 연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퍼질 때 탈출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2022년이었는데요. 그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짓던 아이파크에서 시공 중에 무너져서 이렇게 그 아파트 전체를 그 동 전체를 철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이르렀습니다. 이거는 뭐 명백하게 강도가 발현되기 전에 위에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써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2022년도 우리가 더 이상 겪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이나 제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스토리지의 용량이 커지면서 폭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9월 30일 폭발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경기도 화성시의 약품 공장 폭발 사진인데요. 이 정도 폭발이면은 사실상 실제로 사진으로는 요만큼이지만 그 범위는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생각지도 못한 상당히 큰 규모의 자연 기후 변화에 따른 또한 어떤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새로운 그런 재난들을 겪고 있는데, 그럼 저희 도시 레벨에서 어떻게 적응해 왔고 대응해 왔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안전통합상황실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서울이 모든 리소스와 인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이 상당히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2012년에 개설된 안전통합상황실을 보면 그 재난, 교통, 전시 상황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대형 모니터를 통해서 실시간 정보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통 시스템이나 방범 시스템을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 여기에 접목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지자체 규모로 따지면 가장 앞서 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서울 종합방재센터가 또한 운영되고 있는데 방금 전 보여드린 것과 다르게 방금 전 보여드린 안전통합 상황실이랑은 다르게 이것은 실제로 119로 전화를 했을 때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119 그 전화를 받고 신고 전화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판별하여서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종합 상황실 에서 업무를 보시면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신고 접수 및 출동 지령 관제를 하고, 그 다음에 신속한 동원을 통해서 유관기관 통신망 구축 등 지원 관리를 하면서 구급 상황센터 관리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19가 출동해서 구조 활동을 펼치거나 방지 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센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서초구는 스마트 허브 센터라는 곳을 개설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 CCTV 통합 운영 및 방범, 시설 관리, 재해 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전 데이터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로는. 지금 보시면 대구에서는 지금 수성구에서 새로운 스마트 시티를 건설한다고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중에서 좀 눈여겨 보실 거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니는 구간과 불법 주정차 무인 관제 시스템,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하나로 엮어서 상당히 편리한 교통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마트 가로등, 생활안전 CCTV 이런 것을 동원해서 이 안전도 상당히 첨단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번 달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국토부와 환경부가 가상모형 공간정보 활용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이제 전국에 있는 3,000 건물 모형을 이용해서 이 침수 피해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으로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 세미나가 개최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오픈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미리 침수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장비할 수 있는 그런 연구의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다른 지자체나 정부기관의 그 연구 동향을 말씀드렸고, 저희 카이스트에서 김영철 교수님도 참여하고 계시지만 국토부와 국토교통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LH와 같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단은 쇠퇴지역 재생 역량 강화 연구단이고 쇠퇴지역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도시 중에 쇠퇴지역에 대한 재난재해 관련 연구입니다. 지금 도시공간 재난재해 위험성 분석 및 예측 기술 개발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은 지금까지는 사실상 해양안보에서 시군구 단위의 행정 경계상으로 위험성 분석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홍수 피해, 침수 피해 같은 그런 로컬한 굉장히 작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제대로 잡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개의 재난, 지진, 붕괴, 화재, 폭발, 폭우, 폭설, 폭염, 강풍에 대해서 10m 바이 10m인 소규모 격자망에 대한 위험성 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목포, 서산, 대구의 위험성 진단을 하였습니다. 이 추진 체계는 저희 세부인 카이스트 주관으로 실증 지원은 대구, 서산, 목포에서 도와주셨고, 그다음에 공동으로는 UBNC, SDNG,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SH 서울주택공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위해성 곱하기 노출성 곱하기 취약성이 분자로 가고 저감 능력을 분모로 보냄으로써 어떠한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계산을 하려면 이 격자별로 이러한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저감 능력에 대한 값을 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많은 지표를 개발했는데, 세부적인 걸 말씀드리기보다는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인데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기존 데이터에서 저희가 가공한 것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 개발한 10m 바이 10m 규격의 지표는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저감 능력에 대해서 많은 지표들이 있고, 이 지표들을 그 10m 바이 10m 그리드에서 모두 값을 계산해서 이용해서 위험성 지수를 계산해내게 됩니다. 실증 단지의 그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구 인동천의 경우인데, 붕괴 위험성 같은 경우에는 5개 대피 시설 저감 효과가 갖지 못하는 북서쪽이 위험한 곳으로 나타났고, 폭우는 남서쪽, 그리고 화재는 폭발은 동쪽, 그 다음에 폭설은 경사가 가파른 지역이 주로 위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폭염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수가 집중된 북쪽 지역에서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나왔고, 화재는 화재 저감 시설이 적은 동쪽, 그리고 강풍은 노후 저층 건축물이 밀집된 동쪽이 위험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지진에 대해서는 주거 및 상업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서북쪽이 위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목포 보시면은 이제 붕괴 위험성을 보면은 오래된 주거 건축 밀집 지역이 위험한 곳으로 나왔고, 폭우는 저지대에 위치한 동쪽이 위험한 곳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폭발은 이 위험인자가 많은 이러한 곳들이 위험한 것으로 상당히 세밀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폭설은 아무래도 경사가 가파른 곳에서
주로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폭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서쪽 저층 주거 및 상업시설이 밀집한 곳이 나쁘게 나왔고, 그다음 화재 같은 경우에는 화재 인자가 많은 이런 다양한 곳에 이렇게 나왔는데 상당히 세부적으로 저희가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강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다와 인접한 곳에서 주로 그 다음에 바다와 인접하고 고령 및 미취학 아동이 많은 경우에 위험하게 나타났고, 그다음 지진은 5개 대피 시설이 위급한 곳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서산은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서산은 이제 서산도 붕괴 위험성, 폭우 위험성, 그다음 폭발 위험성, 폭설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였고, 그다음에 폭염, 화재, 강풍, 지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수행한 연구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쇠퇴한 도시의 그 전형적인 저층 주거 건축물들을 살펴보니까 벽돌이나 혹은 콘크리트 블록으로 만든 담장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균열도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물들이 지진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양산에 있는 국내 가장 큰 쉐이킹 테이블에다가 이 구조물을 올려다 놓고 이 균열이 어떤 식으로 전파되는지 지진의 규모를 50%, 75% 이렇게 키워가면서 균열의 양상과 리스폰스를 다 메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정리하고 있고요. 사실상 놀라운 것은 생각보다 벽돌 구조물이 지진에 굉장히 저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전성이 상당히 그나마 세이프티 팩터가 상당히 좋은 것은 알고 있으나,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한반도에 그동안 나타났던 지진 규모 중에 큰 규모 그 정도가 다시 재현된다면 기존의 쇠퇴한 도시의 담장들은 굉장히 위험한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작은 지진에 그동안 잘 견뎌왔으나 어느 정도 규모가 넘어가면 되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화재 위험성을 이제 실외기를 탐지를 하는데, 실외기를 이제 저희가 위치와 개수를 다 이렇게 처음에 수기로 표시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D 카메라로 실증 단지의 3D 이미지를 다 찍은 후에 거기서 자동으로 실외기를 디텍트하고 그 위치까지 표시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다 개발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97%, 95% 그런 확률로 잘 디텍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건물의 목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 건축물이 이렇게 딱 봐도 굉장히 많이 기울어진 경우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핸드헬드 디바이스랑 그다음에 이제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는 이 라이다 장비를 개발해서 구조물의 경사와 그다음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서 이렇게 다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험성 지수를 계산할 때 저희가 다 포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목포 계양장거리 같은 경우에 위험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곳에 샘플로 그 위치를 가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안전 지역은 또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쾌적한 이런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이 사람은 판단을 할 수 있으나 컴퓨터는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컴퓨터로 계산해서 나온 결과가 사람이 판단하기에도 똑같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이렇게 러프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리빙랩을 운영하였는데, 지금 참여 주민이 안드로이드 앱을 깔고 그 다음에 그 동선
동선을 공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접근 횟수를 보면은 여기는 접근 횟수가 많고 접근 횟수가 굉장히 적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사실상 사람들이 접근을 꺼리는, 어쩌면은 좀 너무 밤에 어둡다거나 아니면 위험하거나 그런 지역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접근 횟수로서 위험성을 또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 이제 말을 줄이자면은 지금 현재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 일수의 변화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71년, 2100년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열대 기후를 넘어가는 그런 온도가 되겠지만 그 전에라도 상당히 2040년 정도만 돼도 지금보다는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도 이러한 그 트로피컬 에어리어의, 그러니까 열대 지역으로의 진입을 각오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재난들이 저희에게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항상 피해를 보고 손실을 보고 인명 피해가 난 후에 거기서 배워서 뭔가 대비하는 예측적인 대비가 아니라 항상 피해 후에 피해를 복구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어프로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예측적인 그러한 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제가 동아일보에 기고했던 내용인데,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복합 재난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전염병이 창궐해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대피를 해야 되는데 전염병 때문에 대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것인데 우기에 비가 많이 오는 시즌에 지진이 또 납니다. 지진은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물이 포 프레셔가 증가했는 상황에서 바이브레이션이 생기면 산사태가 훨씬 쉽게 일어나는데, 호우 시즌이나 아니면은 그 스콜이 굉장히 빈번한 시즌에 또 지진이 일어나 버리면 산사태가 일어나는 에어리어가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복합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도시 레벨에서는 그러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인명 피해나 물질적인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연관성도 잘 연구를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동시에 일어날 확률과 동시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을 복합적으로 다각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어프로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오랜 시간 발표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홍종욱 교수님, 홍종욱 과학재난기술연구소장님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여러 복합재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특히 이제 카이스트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단 과제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여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과 대화 토론은 이후에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도시 포럼 카이스트 미래도시를 위한 도전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카이스트 건설 환경공학과 여하수 교수님께서 미래도시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구현 전략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이제 도시 쪽에서 발표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당히 죄송한 말씀드리게도 제가 시간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엄청 때려박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죄송하고요. 아직 숨이 조금 찬 상태인데 일단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전략은 스마트 시티하고, 그다음에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도대체 뭘 하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구조를 가져가야 이게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스마트 시티 테스트 베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산이고요. 하나는
세종시에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시티가 있는데 잘 보시면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얼마쯤 들어가냐면요. 하나는 뭐 한 3.5조 원 정도 들어가고 일단 부산 것도 한 4점 몇 조 원 정도 들어가서 거의 한 8조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림은 굉장히 이쁘거든요. 이쁜데 도대체 이게 왜 스마트 시티지? 도대체 어디가 스마트한 거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겉으로 보기에는 건물들 멋있게 지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 잘할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스마트 시티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금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스마트 시티라고 하나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세종시의 예고요. 세종시에 보시면 이런 서비스들이 옵니다. 헬스케어, 에너지, 리빙,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데이터 쉐어링, 뭐 AI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들은 굉장히 이미 많이 퍼져 있는 서비스들이고요. 자, 이러한 서비스들만 갖고 정말 이게 스마트한 도시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도 굉장히 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은 조금 다른 서비스가 몇 개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뭐 로봇 기반의 라이프, 그다음에 좀 이상한 말들 있죠. 그다음에는 러닝, 워크, 플레이, 소사이어티, 그다음에 인텔리전트 얼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비스 기반의 도시를 스마트 시티로 인식하고 있는 거는 세종시나 부산시나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스마트 시티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스마트 시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한 10분 중에 7, 8분은 이런 비슷한 대답을 하세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저 빨간 글씨만 읽으시면 되는데요. IoT 있고 데이터 있고 그다음에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통신이죠. 뭐 이런 거 있으면 스마트 시티 아니냐. 뭐 이렇게 주로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이 정의가 제가 어디서 갖고 왔냐면요. 그 밑에 잡지 이름이 보면 테크 리퍼블릭이라는 잡지에서 가져온 정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테크홀릭들의 잡지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만큼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가 여태까지 너무 기술 지향적인 면으로 정의되고 그 다음에 구현돼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이러한 종류의 정의나 이러한 종류의 접근법이 뭐 사실은 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과학기술을 잘 발달하고 우리가 좋은 서비스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세상이 될 거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뭐 거의 동의하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의 핵심은 여태까지 그럼 뭘 했나 보시면 이거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데이터 허브 만드는 게 여태까지의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데이터를 막 모으죠. 뭐 정부 3.0 해가지고 온 사방에서 정보를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막 모아가지고 한 군데 막 쌓아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보를 쌓아놓으면 이게 데이터를 막 쌓아놓으면 이게 정말 귀중한 정보가 될까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데이터를 막 쌓아놓으면 뭐가 되냐면요. 가비지 캔이 됩니다. 쓰레기통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정보를 공개할 때는 항상 선결해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데이터의 무결성 또는 데이터의 헬스에 대한 정보들이 항상 같이 제공되어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시키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노력이 없으면은 데이터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데이터랑 섞입니다. 예를 들어 뭐 빠진 데이터부터 해서 뭐 잘못된 데이터들 사실 저희가 로 데이터를 그냥 받아보면 데이터 전처리하는데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의 노력이 들어가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공한다면 그냥 그건 저는 그냥 쓰레기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개발한 게 데이터 허브였는데 이 데이터 허브를 여태까지 만든 다음에 우리 입장이 뭐였냐면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줬으니까 그 다음이 뭐죠? 데이터를 모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걸 잘 모릅니다. 서로 잘 몰라요. 정부도 잘 모르고 우리도 잘 모르니까 모를 때는 뭘 하죠? 데이터 컴피티션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쭉 해서 자, 니네 아이디어 있으면 들고 와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컴피티션을 해서 잘하면은 상금 줄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서비스 발굴한다, 아이디어 공모전한다. 이런 식의 공모전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어떤 거냐면요. 뭘 만들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럼 뭘 만들래?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부터 다시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도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 아, 그분이 스마트하신가요? 예, 스마트하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운이 좋으신 겁니다. 자, 이게 스마트하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의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한테 스마트하다는 거는 뭐 그래, 난 IT만 쓰면 스마트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을 하면 그래, 서스테너빌리티나 리질리언스도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생각도 있고요. 뭐 퍼블릭 파티시페이션이나 데모크라시 이런 것도 나는 그런 게 포함되어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보았던 그 옆에 분의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주변에서 내가 가장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럼 그분이 왜 스마트하죠? 저는 보통 언제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스마트하다고 느끼냐면 밥 먹으러 갈 때입니다. 밥 먹으러 갈 때 보통 식당 잘 못 정하잖아요. 근데 메뉴 잘 못 정해요. 그래서 저는 식당하고 메뉴를 꼭 학생 중에 제일 나이 어린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왜? 아직 머리가 싱싱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 이제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라는 정의는 이겁니다. 나보다 더 나은 디시전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거를 엔지니어링 텀으로 바꾸자면 최적화되어 있는가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도시에 대해서도 다시 정의를 해보죠. 도시가 무엇인가? 이것도 정의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뭐 리빙, 라이프 스타일부터 히스토리, 스페이스, 플레이스까지 각각 원하는 초점에 따라서 다른 정의를 할 텐데요. 저는 시빌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시빌 엔지니어로서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주로 많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도시가 어떤 거냐면, 시티라는 거는 시스템인데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복잡한 시스템인데 무엇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냐면 사회 경제 활동을 지탱하기 위한 시스템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시스템이다. 저는 이걸 도시라고 바라봅니다. 물론 다른 분야 분들은 다르게 정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본다면 저는 스마트 시티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디시전 메이킹 시스템인데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이죠. 근데 뭐냐면 얼반 인프라스트럭처들에 대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데, 앞에 제가 좀 사족을 많이 붙여놨어요. 뭐라고 막 붙여놨잖아요. 뭐라고 붙여놨냐면요, 플래닝 레벨, 팔러시 레벨, 오퍼레이션 레벨, 그리고 컨트롤 레벨에서, 자, 레벨이 큰 데서부터 이제 점점 작은 데까지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도시를 계획할 때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 그리고 운영하는 단계, 최종적으로는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의사결정들에 대한 시스템, 저는 이거를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의사결정이 있냐면요, 이게 이제 예제가 된 의사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 같은 경우에는 계획 단계에서는 우리가 도로를 어디에다 놔야 되지? 만약에 단지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단지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에너지 분야에 가면은 우리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거야. 그럼 우리가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정해야 되지? 태양광은 몇 퍼센트로 하고 지열은 몇 퍼센트로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풍력은 어떻게 우리가 구성을 해야 도시에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하이 레벨에서의 의사결정 단계들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레벨의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의사결정들은, 자, 나 오늘 떠나야 되는데 몇 시에 떠나야 될까? 그래, 3시 15분에 떠나면 제때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자, 이러한 의사결정들, 또는 도시 내에 가장 짜증나는 게 교통 신호들입니다. 이 신호들을 어떻게 제어를 해야 내가 한 번에 쫙 갈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컨트롤 레벨의 의사결정들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들을 하는 것이 도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려는 게 뭐냐면요, 시민의 베너핏, 그러니까 시민의 편익은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비용은 감소시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의사결정 시스템을 잘 마련했다라고 하면 도시 운영 비용이 줄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스마트 시티 개발할 때 도대체 도시 운영 비용을 얼마나 많이 줄일 걸로 예상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지?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그러한 목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래전에 1970년대 미국 아리조나주에서, 아리조나 그 교통국에서요, 그때 이제 좀 혁신적인 시스템 하나를 만드는데요, 도로 포장 관리 시스템인데 그 중에서도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도로 연장이 많기 때문에 도로의 포트홀이나 크랙 같은 거를 잘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든 건데요, 5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났더니 얼마 정도 세이브를 했냐면 $1억 정도를 세이브를 했습니다.
그리고 1억 달러 세이브한 다음에 이거를 OECD에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OECD 리포트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스마트 시티의 가장 큰 일종의 표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절약하지 못할 것 같으면 스마트 시티 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려면 좀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전략을 갖고 만들 것이냐. 자, 먼저 이제 약간 철진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주로 세 개의 큰 컴포넌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는 인텔리전스고요. 그 다음 거는 커넥티비티. 예, 인텔리전스 뭐 다 아시다시피 뭐 AI나 시뮬레이션이나 컨트롤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 커넥티비티는 데이터를 취득해서 쉐어하고 그 다음에 그걸 사람들 간에 서로 그 데이터를 같이 이용하는 방법. 이게 바로 커넥티비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두려우면서도 가장 기대되는 게 오토메이션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는 겁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세 가지 컴포넌트를 다루는 핵심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가운데 있는 겁니다. CPS라고 하는 시스템이고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입니다.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가 피지컬 시스템, 실제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버 세상에 피지컬 세계와 동일한 걸 만들어 놓고요. 뭐 이거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디지털 트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두 개가 서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냐면 사이버 세상에서는 피지컬 세상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을 받고요. 센싱이나 뭐 이런 게 해당되겠죠. 그리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고 나서 다시 실제 세계를 컨트롤하는 레벨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CPS가 완전히 구현되는 세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CPS를 구현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특별히 스마트 시티 영역에서는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주로 스마트 시티에서는 디지털 트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뭐 국토부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V월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1,000억 해서 한 2,000억 정도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 V월드가 흔적이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참 찾기 힘듭니다. 아마 없어졌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V월드가 시작부터 안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V월드식으로 하면 망한다. 왜 망하느냐?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3천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끝나고 만 시스템인데요. 디지털 트윈에는 저런 기능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기능? 센싱 해야 되고요. 다이그노스틱 들어가야 되고요. 프리딕션 들어가야 되고요. 시뮬레이션 들어가야 되고 의사결정 들어가야 되고 컨트롤 들어가야 됩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도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우선하지 않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게 다 핵심 기능들인데 사실 이 핵심 기능들에 대한 구현이나 설계 이런 것들은 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게 보시면 리얼월드를 버추얼월드로 바꾸는 건데 단순하게 저렇게 3천만 가지고 하는 게 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리얼월드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건물과 뭐 이런 것들의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리얼월드는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은 저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소셜 이코노믹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가 리얼월드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모델링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사회 경제 활동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교통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요.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움직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회 경제적인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된다든지요,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든지 이러한 활동들인데요. 이 활동을 모델링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선택하는 사람의 초이스 비헤이비어를 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이런 사회 경제 활동을 모델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모델링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최소 40-50년 이상은 걸려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스마트 시티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려면 사회 경제 시스템 말고 한 가지 시스템을 더 모델링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피지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난 홍수 예측하고 싶어. 그러면은 물을 모델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리질리언스 쪽에 모델링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 사면이 붕괴되는 이런 물리 모델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교량이 얼마나 하중이 가해지고 교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런 물리 모델들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다루는 게 인프라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의 특성에 대해서 한 가지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인프라스트럭처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렇게 됩니다. 저렇게 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리고선 최후의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페일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미네소타에서 있었던 이제 브리지 컬랩스인데요. 미국에서 저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미국의 다리가 어느 한 순간 예고도 없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얼마 전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더 구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가장 핵심인 게 바로 이 열화 현상, 디티어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열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열화 현상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다가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이게 거의 공통된 그 커브의 모습인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천천히 나빠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특정 시점을 지나게 되면은 열화가 굉장히 가속화가 되죠. 가속화가 되고 그리고는 굉장히 빨라져서 갑자기 페일러가 일어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커브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다음 언제 관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열화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 시티, 그럼 이제 관리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전략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략이라고 하면 잠시만요. 예, 이걸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밑에 있는 것이 리액티브 전략입니다. 리액티브 전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아프면 병원 가야지. 이건 리액티브 전략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리액티브 전략으로 하게 되면 사망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그거보다 조금 나은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있죠?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아니라 안 아파도 가는데 정기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1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받을 거야라고 하는 게 가장 비슷한 전략이 프리벤티브 전략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 검진을 매년 받아도 사람이 죽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중간에 1년 사이에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다른 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프리벤티브 전략도 굉장히 좋은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인프라스트럭처들 또는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에 대한 언설턴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프리벤티브 전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프리벤티브 전략을 가지고서는 저희가 좀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고요. 현재 나오는 거의 모든 전략은 프리딕티브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마트 시티를 하면서 아마 굉장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뭐 스마트 헬스케어 한다고 그러면은 보시면 이제 손목에다 다 이제 뭐 수갑이 아닌 이 시계 하나씩 다 채우잖아요. 그다음에 왜 그렇게 내 혈압이 매일매일 궁금한지, 그다음 내 맥박수가 왜 매일매일까지 알아야 되는 건지 이거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냐면요, 언제 죽을지 빨리 예측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프리딕티브 전략인데 이 프리딕티브 전략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루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어나는 게 뭐냐면 프리딕티브 전략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데이터 기반의 프리딕티브 전략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델을 만들기는 좀 힘드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많이 해보자, 이러한 전략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럼 이러한 전략을 갖고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맨 위에 거는요 TBM 전략이라고, 저건 프리벤티브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밑에 전략은 CBM 전략이라고 컨디션 베이스드 메인터넌스 전략인데요. 이거는 데이터를 계속 취득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나가는 전략입니다. 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떻게 그 열화되는지 쭉 모델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자, 위에 거 보시면은 TBM 전략으로 했을 때는 처음에 상태가 8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나빠지는 상태의 빈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페일러가 일어나는 것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심각한 이벤트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밑에 거 보면 이제 CBM 전략으로 했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 취득하기 때문에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거의 8 내지 9.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 안의 인프라스트럭처들을 서비스 레벨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CBM의 장점이 뭐냐면 유지 보수 비용이 20% 정도 줄어듭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왜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훨씬 좋은 서비스 레벨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한 시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죠. 보면 뭐 데이터 클리닝, 인스펙션, 모니터링, 마이닝, 그 다음에 뭐 옵티마이제이션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스마트 시티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지금 뭐 제가 너무 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긴 한데요. 뭐 전공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스마트 시티의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뭐 제가 이제 제시하는 건 크게 한 6가지 정도를 만들면은 이게 좋은 스마트 시티의 프레임워크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시티는 뭐 하는 거야? 예, 맨 처음에 데이터를 구하죠. 그다음 하는 게 뭐냐면요, 다이아그노스틱입니다. 진단하는 겁니다.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 뭐죠? 진단했으면 예측을 해야죠.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그 밑에는 당연히 BIM이나 GIS 같은 기본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서는 시뮬레이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시뮬레이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적화까지 들어가야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더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굉장히 고도화된 스마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걸 말씀드렸고요. 이 중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아주 쉬운 예가 이게 굉장히 이제 레프리젠터티브한 시스템인데요. 보시면 이제 저희가 한번 드론을 띄워봤어요. 그래서 한 지금 고도를 30m 올려 보면은 그 도로의 크랙이 쫙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크랙은 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미지를 정리한 다음에 딥러닝에 넣어서 얘네들을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진단을 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이것들을 모아서 미래를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기능, 이런 식의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그래서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주로 이제 그 모빌리티 쪽을 많이 다루는데 모빌리티 쪽에서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될 만한 이그젬플이 될 만한 시스템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요거 유성구청 쪽이고요. 유성시장하고 유성구죠. 예, 유성구청 쪽이 아니고 유성온천역 근처인데요. 예, 이게 다 비디오인데 이게 플레이를 조금 살짝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이제 어떤 세상이 되냐면 기존에는 차가 있었네 없었네만 하는 세상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저기 나오는 이제 빨간 원들이 뭐냐면 차의 미래 궤적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이렇게 갈 거야, 저 차는 저렇게 갈 거야. 지금 이거를 예상하는 그런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 거는 이것도 한번 눌러봐 주시겠습니까? 요것도 보시면은 차하고 사람이 만약에 이제 미래에 서로 만날 거냐,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게 예측하는 시스템이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재밌는 게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도 오른쪽에 영상이 동영상이라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저하고 제 학생들이고요. 이게 저희가 두 가지 기술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기술은 키포인트 디텍션이라는 기술이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의 관절들, 뭐 손목, 그다음에 무릎, 어깨, 뭐 눈 이런 관절들을 쭉 저런 골격에 맞춰서 디텍션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보행자가 지나가면 지금 모든 관절을 디텍트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머리를 보시면 머리 쪽에서 화살표 하나가 딱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게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머리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보행자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 보행자가 어느 방향을 보면서 걷고 있는가. 이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차가 접근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보행자가 여기를 건널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이 보행자가 휴대폰만 보고 걷던 보행자인가, 아니면 주변 환경을 잘 살핀 보행자인가. 자, 이러한 기술이, 이 기술은 이름이 3D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기술들입니다. 자, 이러한 기술들을 쓰게 되면 저희가 알았던 것보다 이제 조금 더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제부터는 행동 인식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차가 있네 없네, 사람이 있네 없네 이러던 그냥 존재만 인식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뭘 할 건가,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하고 있던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행동 인식의 단계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공학자의 입장에서는 온 시내에 카메라를 쫙 깔아놓고 뭐 저 50m마다 하나씩 다 깔아놓고 모든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면 뭐가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소셜 이코노믹 시스템에서 상당 부분의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안 좋은 게 뭐죠?
프라이버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어쨌든 이제 공학의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이해하려는 단계로 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또 뭐가 있냐면 트래픽 프리딕션 같은 게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이건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도로공사에서 하는 교통 예보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 로드 플러스라는 거고요. 추석 때만 되면은 이제 관심 있으시죠? 내가 도대체 고향집에 몇 시에 도착할 건가? 이 시스템이 2015년에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이게 세계 최초의 머신러닝 기반의 교통 예측 시스템입니다. 교통 예보를 이렇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알파고 나오기 이전에 2015년에 했고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굉장히 정확한 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뭐 한 4시간 넘게 걸리겠죠. 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릴 텐데 대충 오차가 어느 정도냐면 95%의 오차가 10분 이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시스템입니다. 휴게소 가시는 것보다 얘가 좀 더 잘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정말 좋은 시스템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제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단순하게 인포메이션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면서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이게 좀 더 스마트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거는 그 좀 전에 그 도로공사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제가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왜 후회를 했냐면 너무 싸게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고 그때 막 뭐 특허부터 쫙 걸어놓고 못 쓰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때는 순진하고 착했습니다. 그래서 다 쓰게 해줬습니다. 자, 요거는 그래도 안 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 시스템은 뭐냐면요. 자,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했을 때 2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란 경로, 빨간 경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빨간 경로가 보면은 좀 더 빨리 도착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빨간 경로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그래프가 뭐 또 하나 보이죠. 저 그래프가 뭐냐면요. 저 그래프에서 빨간 점들이 쭉 보이는데 저 빨간 점이 뭐냐면 거기에 그 시간에 도착하면 죽을 확률이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딴 말로 하면은 묘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저게 후미 추돌 사고의 확률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확률을 사실 저거는 굳이 AI를 쓸 필요가 없어서 AI를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하는데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스마트 시티 프레임워크 중에서 진단 예측에 해당되는 예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뭐 최신 기술은 이제 AI를 이용하는 최신 기술은 뭐 그래프의 멀티 어텐션 네트워크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최신 기술인 겁니다. 이게 G만이라는 건데요. 요새는 사실 멀티 어텐션이 가장 각광받는 기술 중에 하나고 가장 성공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 언제까지 성공을 계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AI를 가지고 프리딕션을 했을 때 저희도 놀라는 게 굉장히 잘 맞습니다. 굉장히 잘 맞는 게 저희가 시뮬레이션하고 이러는 것보다 사실은 AI로 데이터 기반으로 프리딕션 하는 게 엄청 잘 맞고요. 어느 정도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냐면 6시간 후에 미래를 예측했을 때 3.94% 정도의 오차 안으로 들어오게 저희가 그 지금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결과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게 AI만 갖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AI가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요. AI 단점은 경험하지 못한 건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같은 경우에서는 데이터를 줘야 되고 그 데이터를 트레이닝한 만큼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요. 인터폴레이션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학습된 결과 근처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강한데 엑스트라폴레이션은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데이터 없거든요. 없으니까 이 모델이 다 제대로 구성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요. 그 AI가 약한 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학습되지 않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서 사고가 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학습되지 않은 이벤트들이거든요. 이런 데이터가 발생을 하면은 AI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AI를 보완을 해주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태까지의 많은 방법들이 데이터 기반의 방법만 외쳐왔었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방법들은 데이터 기반의 방법과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 또는 엔지니어링 날리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 모델 있죠. 그러니까 여태껏 우리가 했었던 지식이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델 기반의 방법들을 합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함께 융합이 돼서 나오는
AI 이런 방법들이 결국은 대세가 될 거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 시뮬레이션 상에서 사고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고요. 그거를 AI한테 학습 데이터로 또 같이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데이터, 그다음 시뮬레이션 데이터 같이 던져줘서 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새로운 시스템인데요. 그럼 예측을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중에 저희가 작년에 이제 도로교통공단이 아니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T-Safer인데요.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이때도 또 후회를 했죠. 도로공사 할 때도 후회를 하고 이때도 후회를 하고 아직도 계속 후회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때도 가격에 비해서 너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이 기능이 뭐냐면요.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사고가 일어나는 걸 예측합니다. 여태까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예측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사고라는 게 굉장히 랜덤하고 레어한 이벤트인데 그런 이벤트가 예측이 된단 말이야? 정확히는 예측이 안 되죠. 정확히는 예측이 안 되는데 확률은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 확률을 예측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왜 일어날까? 그 코절 팩터죠. 사고가 일어나는 구조를 예측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 사고 위험도들을 지역마다 예측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AI 네트워크들을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여기가 대전 지역입니다. 대전 지역 전체에 대해서 뭐 샘플 시스템 수준이 아니고요. 데이터를 읽고 카피하는 데만 몇 주가 걸렸습니다. 여기에 수십 테라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델 만드는데 2주밖에 안 걸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 색깔이 쭉 나와 있는데 빨간색으로 나온 저 데이터가 뭐냐면요. 다음 달에 저기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예측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빨갛게 나오면은 저 지역은 사고가 일어날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가서 뭔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고를 예방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요 시스템을 만들 때 보통 이제 그 랜덤함 이벤트는 0과 1 사이로 예측을 하면 50%면 그냥 랜덤합니다. 뭐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기대할 때 55%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한 70%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더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 한 80%, 90% 정도까지 이제 예측 확률을 올리려고 하고는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냐면요. 저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가 좋아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냐면 그 상업용 차량은 모두 DTG라는 디지털 타코그래프라는 데이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뭐가 있냐면요. 11대 위험 운전 행동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로를 갑자기 바꾼다든지 급브레이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위험 행동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상업용 자동차들, 트럭과 버스와 택시 같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사고 심각도가 굉장히 큰 집단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가 다 들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왜 여기서 급브레이크를 많이 잡지? 이러한 데이터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그러한 곳에서는 같은 종류의 위험 행동을 유발하는 곳에서는 다시 비슷한 위험 행동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이런 일종의 재현 법칙 같은 거죠. 결국은 재현된다. 그 재현이 많아지다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사고가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에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이 그러면 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가 보시면은 교차로 일부에 뭐 보시면 제한 속도를 하향해야 된다. 뭐 이렇게 대책까지 아예 다 세워줍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저희가 만들면서 이것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운수 회사별로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제가 까맣게 가려놓은 데 있잖아요. 저 운수 회사가 보시면은 직원이 15명인데 총 위반 건수가 235건 독보적입니다. 대전에 있는 모 운수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못하겠고 자, 이런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끄집어낼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되면 저 정도 수준이면 이거 차량 운송 면허 취소해야 될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건데 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빨리 대응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로 가는 길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어느 지역이 가장 위험하냐 보시면은 위쪽에 그 신탄진 쪽에 그다음에 그 밑에 쪽에 저 파나마이시랑 저쪽 부분에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은 당연합니다. 왜 당연하냐면 신탄진 쪽에는요. 트럭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트럭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면은 굉장히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IC 근처하고 저쪽에 보면 노후화된 시설이나 잘못된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AI 기반으로 우리가 키보드 몇 번만 딱딱 치면은 그냥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더 살릴 수도 있고 우리의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예제고요. 자, 이런 뭐 한 가지 더 예제를 보시면은 제가 예제를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늦게 오고 늦게 끝내고 참 굉장히 죄송한데요. 예, 여기까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대전시의 택시 데이터입니다. 대전시의 택시가 어떻게 움직였나 이 모든 데이터를 딱 가져놓고 봤는데 이걸 왜 했냐면요. 자, 이제 전기차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전기차 어디서 충전해야 되지? 충전소를 어디에다 몇 개를 갖다 놔야 되지? 자, 이 문제를 갖고 온 이유가 이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또 일종의 플래닝 단계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걸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그 문재인 정부 그 지나가기 바로 전에 올해는 2조 원 정도 써서 우리가 차징 스테이션을 몇 배 늘릴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디다 늘린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 늘려야 정말로 효과적으로 그 2조 원이라는 돈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하는 것보다는 아마 이러한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스마트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뭐 몇 가지 있었고요. 정말 많이 갖고 왔네요. 일단 마지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요 디시전 메이킹 시스템입니다. 의사결정을 잘하는 겁니다. 의사결정 잘하려면 데이터 잘 모아야 되는데요. 데이터 모으는 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프리딕션하고 그 다음에 다이그노스틱하고 프리딕션하고 최적화하고 자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스마트한 도시를 만드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미래 도시를 위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AI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향후 우리 도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을 더 절감하고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리를 좀 옮겨서 토론자를 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작에 앞서 저희 참여하시는 분 소개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이고 카이스트 스마트시티 연구센터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한국도시설계학회 빅데이터 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강범준 교수님이십니다. 한양대학교 김한영 교수님이십니다. 인천대학교 신은기 교수님이십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미래도시 포럼을 하면서 특히 도시설계학회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들은 아마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더 좋게 만들고 특히 장소 만들기 같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도시라고 하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저는 또 기술적인 어떤 고려, 기술적인 이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미래 기술, 어떻게 보면 미래 도시를 위한 다양한 접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현재 아직 도시설계학회 내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특히 제가 이제 여기 학교에 와서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공학적인 접근들이 향후 우리 도시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만들고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포럼을 진시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지금 발표 들었던 분들에서 토론자분들의 좀 토론을 듣고 그 다음에 토론 내용을 좀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오늘 발제해 주신 두 분께도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여기 있는 대로 먼저 강범준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해주시면 5분에서 7분 사이 좀 해주세요. 제가 시간을 잘 못 맞추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명지대학교에 있는 강범준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오늘 그 도시설계학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 카이스트에서 이제 주최를 하셔서 흥미롭고 재밌는 이 발표들을 이렇게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진과 토론자의 구성 역시 어느 정도 이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이제 발표하시는 선생님들의 내용이 좀 테크니컬한 부분을 많이 보여주셨고 또 이제 토론하시는 분들 뭐 좀 테크니컬하시는 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소속이 도시 설계 쪽이다 보면 조금 더 플래닝 쪽, 조금 더 디자인 쪽, 팔러시 쪽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뭐 좌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균형 있는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아서 이 좀 의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뭐 재난이라든지 또는 교통이라든지 대부분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도시란 저는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경제,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이 스마트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마트한 사람들이 스마트해지면 좋겠다. 그리고 3번째로 스마트 인프라스트럭처. 그래서 이 물적 환경들이 좀 더 스마트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3개가 다 맞물리면 그게 굉장히 좋은 스마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발표를 들어보면은 이제 말씀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하셨지만 사실은 요 3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시는 중에 또한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이제 시작하셨던 부분도 많이 동감이 되는데요. 뭐 돈을 절약해야 된다든가 그게 사실은 효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이게 동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고 또 이제 실제 사례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 시티 만들기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구미 선진국이고 우리는 뭐 선진국이 아니다 이런 데 대별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1세계 국가들은 조금 덜 열심히 하는 듯한 느낌이고 인도는 무슨 뭐 스마트 시티를 10,000개를 만들겠다는 둥, 뭐 중국에서는 이거를 뭐 지혜 도시라고 지혜 성시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열심히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름 어느 정도 균형을 갖고 스마트 시티 관련한 정책들을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여주신 발표를 볼 때 드는 생각은 사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3가지 요소가 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이제 스마트 도시인데 이 3가지를 이야기하면은 논쟁이 굉장히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도시나 정책, 플래닝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 용어 자체가 위키드 프라블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악한 문제들, 정답이 없는 거 이거를 6층으로 끊어야 되는 이유는 뭐지? 7층은 안 되나? 5층은 안 되나? 뭐 이런 굉장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키드한 프로블럼. 그러니까 이거를 최적화해서 푼다고 해서 누구는 만족하지만 누구는 만족하지 않는 이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 안 하셨지만 저기에 있는 모델들 하나하나가 다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델 설계할 때 이러한 가치 판단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자세한 사정들을 다 이제 말씀을 안 해주셨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발표 내용 중에서도 사회 경제적인 그 시스템 그걸 어떻게 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고 물적 환경이지만 사실은 그걸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어쩔 수 없이 위키드한 프로블럼을 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답변을 주시는 뭐 그런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고민들도 충분히 있었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요새 우리가 하는 스마트 시티에 관련한 논의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많이 성숙이 돼서 예전에는 막 디지털 트윈 해가지고 뭐 3D로 돌아가는 거 보여주면 좋아하고 와 놀랍다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벌써 이제 1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아까 뭐 시간 절약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문제, 교통사고에서 그 안에 의사 판단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또 윤리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람의 문제 그런 것이 잘 돼야 결국에는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효율이 좋아요, 최적화됐어요 라고 포장해버리면 그 속에 있는 수많은 결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더 진짜 이제 똑똑한 도시, 지혜로운 도시 만들 수 있는 논의가 되는 그런 단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첫 번째 뭐 세종이나 부산 이곳에서 있는 스마트 시티 논의가 아마 뭐 버전 2.0 이제 뭐 3.0인지 4.0인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면 그 위키드 프로블럼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풀지 못해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당당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임 자체가 이제 그런 균열점을 잘 보여주는 그런 취지로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크니컬한 것 뒤에 저는 그런 고민들도 같이 좀 보인다. 그래서 그런 논의도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문정 교수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저희 연구원들과 함께 이제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최적화 문제라든지 도시공간을 문제해서 사람들이 에 대한 어떤 고려가 얼마큼 있는가를 항상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최적화하고 아니면 무엇인가 새로운 분석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왜 이게 정말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은 제 생각에 토론 내용을 다 듣고 저 오늘 발제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김한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김한용입니다. 우선 그 카이스트라는 우리나라 이제 최고 교육기관에서 미래도시를 논의하는데 불러주셔서 이런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뭐 몇 가지 이제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발표 내용을 보고 제가 질문도 좀 있고 그래서 질문과 이제 코멘트를 좀 섞어서 드리고 종합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002년에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그걸 대학원생 딱 처음에 봤는데 그 잘못하면 이제 잘못할 것 같은 놈 찾아내는 거잖아요. 잘못을 하기 전에. 오늘 여하수 교수님의 그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곳을 찾아내는 그 지도를 보니까 아, 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게 차량에 이제 적용이 된 거지만 사람에 적용이 되면 이제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이제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바빌리티를 우리가 데이터로 학습을 해갖고 찾아내는 이 과정이 그 2002년에는 굉장히 멀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현실로 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이제 아까 많이 놀랬고요. 어쨌든 뭐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처음 발표를 해주셨던 우리 홍정욱 교수님 내용이 저랑 이제 관련이 좀 있어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아시겠지만 일본에는 집 거래를 할 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해저드 맵을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 해저드 맵이라고 하는 거는 지자체에서 발간을 해서 뭐 홍수나 침수, 지진에 대한 가능성, 그래서 우리 집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피 경로를 어떻게 짤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해저드 맵입니다. 뭐 일본이라는 나라가 워낙 이제 재난재해가 많다 보니까 그런 준비도 잘 돼 있고 일본인들이 이제 조심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좀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가 재난재해 측면에서 크게 다르다고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봤을 때 홍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연구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제가 뭐 이거는 질문인데요. 이게 이제 10m 단위의 지도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대형 규모의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땅이 굉장히 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이트 동일 사이트의 동일 개발 사업 안에서도 위험도 분석이 이렇게 별도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필지 단위로 이게 나오는 건지 이게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아까 여하수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결국에 이게 우리가 이런 의사결정을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학습을 통한 결국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홍수, 침수, 뭐 지진 등 이런 재난재해 해저드 맵을 구축을 하려면 3차원 BIM 데이터가 결국에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원에서 우리가 아까 보여줬던 그런 어떤 위험도 측정 요소들은 고층 건물일 경우에는 또 그게 다이내믹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어져서 결국 이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트윈이 구축이 돼서 BIM하고 결합이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트윈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여하수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이제 많이 와 닿는데 그 최근에 국토부에서 디지털 트윈 소사이어티라는 거를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보도 자료도 나가고 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뭐 디지털 트윈 소사이어티라는 말이 좀 거창하긴 한데 이제 그 LX를 주관으로 해서 디지털 트윈 사업을 지자체에다가 주는 사업을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매니지하고 자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이고요. 거기 보면 이제 뭐 1기로 이제 사업이 됐던 데들 보면 인천이나 뭐 아산, 제주 등 이제 선택이 돼서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 구축을 하시고 실증 사업을 하시고 그에 대한 목표, 그러니까 성과도 보여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강범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옛날에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3차원 구현된 거 보면 와 신기하다 이러고 살았다가 이제는 목적 지향성 사업이 조금 필요한 타이밍인 것 같고, 그 목적 지향성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구축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과정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봤을 때 저는 좀 약간, 저도 이제 뭐 기술적인 연구를 안 하는 사람은 아닌데 항상 이제 좀 드는 생각이, 이렇게 기술적 진보가 빠른데 사실 행정적인 진보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국가가 나아가는 어떤 퍼블릭 폴리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떤 기술의 진보로만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좀 AI에 대한 에틱이라든지 뭐 윤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잣대나 행정적인 이슈들을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서 가야 되는 게 아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이런 자리가 좀 더 많아져서 이런 대화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원영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급속하게 변화된 모습, 어떻게 보면은 과거 한 10여 년 전과 현재 모습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에 대해서 향후 우리가 이제 고민성, 특히 목적 지향성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토론의 끝으로 신은기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의 신은기라고 합니다. 아까 그 이제 오늘 발표하신 분들과 토론하신 분들의 이제 인원 구성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오늘 발표하신 어떤 기술 공학에 좀 더 강조된 분들부터 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아마 오늘 이 스펙트럼에서 제일 반대편에 있는 쪽이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주변에 스마트 시티나 이제 이런 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어쩌다 보니 이런 토론회에 종종 참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저 자신은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제 저에 대한, 제가 이 스마트 시티를 공부하게 되는 거는 이렇게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스마트 시티란 무엇인가를 학습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까 도시건축학부에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도시도 아니고 사실은 순수하게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건축 쪽에서도 소위 말하는 계획 및 설계 분야라는, 즉 한 개인의 좀 뭐랄까 창의적인 디자인의 그런 관점이 조금 더 가장 많이 강조되는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된 이제 이런 자리에서 스마트 시티 공부하면서 제일 아주 초창기에 들었던 생각은 이거예요. 도대체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듣고 정부가 돈도 정말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제 정체는 뭘까? 그리고 약간 느낌이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약간 문외한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50년, 한 70년 전에 막 자동차 나왔을 때 막 사람들 막 자동차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꿔줄까 하면서 막 자동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막 얘기들 하고, 뭐 그 전에 뭐 대량 생산이나 뭐 한참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신기술이 나왔을 때 막 사회가 바뀌고, 그런 건축가나 계획가들도 뭔가 이렇게 눈이 반짝 떠져가지고 아, 우리 저거 좀 도입해서 우리도 뭔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했던 시절들이 쭉 건축 역사상 있었고,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외부자의 시선에서 스마트 시티도 저런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IT나 이제 이런 쪽이 막 발달하니까 건축가들이나 계획가들이 또 당황해서 아, 우리도 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입장에서 탄생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굉장히 의심 어린 눈빛으로 이제 보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아직도 사실은 이렇게 발표를 통해서만 공부하는 입장이다 보니, 그러니까 공부도 아니죠. 이렇게 정보를 듣는 입장이다 보니 아직도 사실은 뭘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는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1년에 이런 자리를 참석하면서 얻는 거는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한 거랑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도구,
도구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무언가가 새로운 게 주어졌고 그다음에 인간은 언제나 굉장히 끊임없이 무언가 잘 살아보고자 되게 노력하는 거고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어쨌든 우리가 이 어떤 상황에서 뭔가 우리의 공간 환경이라고 하는 걸 더 낮게 만들어 보고 거기서 우리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개선해 볼 수 있는가 어떻게 더 좋게 만들어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적화라고 하는 그 말 되게 이 그 문외한의 입장에서도 되게 약간 감동 어리게 들었었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그 되게 주어진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그 안에서 어떻게든 좀 잘 살아보고자 하는 어쨌든 그러한 어떤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오늘 좀 더 오늘의 이제 두 번의 발표를 들은 걸로 제가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저 입장에서 보자면 되게 재미있었던 게 저는 어쨌든 만드는데 그러니까 백지가 됐던 뭐가 됐던 무언가 빈 거를 막 찾아요. 그래서 비어 있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10년 전에 그거 보고 우아하는 사람입니다. 야, 뭐가 이렇게 막 신기한 게 나와서 전 그것도 신기한데 예, 어쨌든 그걸 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여주신 에코 부산 에코 델타 시티나 해서 이제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 된 뭔가 그런 그림에 되게 이제 혹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의 발표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은 우리의 현재 발 딛고 살고 있는 도시가 어떻게 있는가, 도시가 됐던 장소가 됐던 그것이 현재 어떤 상황이냐. 그 다음에 굉장히 뭐랄까 그 시간이 됐던 아니면은 여러 다수가 됐던 그걸 통해서 그 장소가 현재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점유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 앞으로를 보는 것. 그러니까 백지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뭔가 있는 상태 내에서 그것을 어떻게든 이렇게 예측해 나가고 거기서 무언가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거에 있어서 저는 일단 그 차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약간 인상 깊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또 이제 아까도 이제 프라이버시 데이터를 얘기하다 보니까 프라이버시를 얘기를 하셨지만은 동시에 이제 저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한 창조적인 개인, 한 개인의 창의적인 역량이 어떻게 결과물로 발현될 수 있는가. 즉 한 인디비주얼리티라고 하는 개인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룹에서 물론 저와 같은 길을 걷다가도 그거에 회의를 느끼고 조금 더 그 한 개인의 창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전환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만은 그러한 입장에서 어떻게 보자면은 사실 아까 그 발표상에서 우리의 한 사람은 계속 이제 점으로 등장하는 이제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결국엔 그 데이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한 사람은 독자적으로 굉장히 자의성을 가지고 되게 창조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자면은 우리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다 비슷비슷하게 가는 패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느낌이 이제 들어서 좀 슬프기도 했지만은 동시에 그것이 또 거짓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고요. 그래서 오늘 약간 저희 이제 소감문 같이 되었지만은 이 그 관점에서 저의 뭔가 이렇게 의견 아니면 질문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죠. 어쨌든 아까도 말했지만은 어떤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한다고 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어쨌든 데이터를 뭔가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걸 따라서 우리는 뭔가 자기의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에코델타 시티 같은 어떤 그러한 그림을 그려내는 데 있어서 그림을 그려내는 데 있어서요. 네네, 네, 있어서라든가 아니면 뭔가 빈 땅에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그러니까 기존의 것에 대해서 뭔가의 그런 어떤 컨트롤 레벨이 아니라 아까 정말 그 플래닝 레벨에서 이러한 그 뭐랄까 여러 가지의 그런 데이터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시나리오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문외한이니까 되게 크게 궁금해 봅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거나 할 때는 어떤 특히 이제 우리가 도시 설계를 할 때는 좀 공부적인 보지만 건축 설계를 할 때는 어떤 개인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개인이 사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서 어떤 점으로 바뀌는 그런 것도 있어서 어떻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분석할 때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가치라는 것이 그렇게 그냥 단순히 하나의 점이 아니라 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 그 말씀해 주신 토론자의 여러 질문도 있었고 코멘트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두 분께 간단한 말씀을 좀 답변 및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길게는 못 드려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강범준 교수님께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해 주셨는데 위키드 프로블럼에 대해서 이제 푸는 건데 저는 위키드 프로블럼은 위키드들이 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푸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스마트 시티 안에 구조로 가져가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시티 안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적화를 할 때는 이제 목적 함수를 만들게 되고요. 결국 이 목적 함수가 사회에서 여러 구성원들에 대해서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합의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합의되는 과정에 의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규정하는 게 결국 수식으로 치면은 목적 함수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시돼야 되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아직까지 스마트 시티는 그러니까 시민 서비스 개발하는 데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도시 전체를 어떤 모습으로 관리를 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목적 함수를 정의하는 게 이제 지금부터는 좀 굉장히 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수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정욱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범준 교수님과 신은기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그 연구의 키워드가 던져졌고 그 키워드가 던져졌을 때 연구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길을 가면서 길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진국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연구들이 그런 식으로 예전에도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나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그와 비슷한 패턴을 밟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 공감대를 얻을 때 스마트 시티라는 게 어떤 정의가 내려져서 그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을 대강 던져놨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활발히 연구를 하고 추진을 함으로써 점점 구체화되는 그런 길들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한영 교수님께서 또 아주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10m 바이 10m란 단위는 굉장히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택지이고 예를 들면 건물이 크고 이런 경우에는 별로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 아까 쇠퇴 도시에서 10m 바이 10m를 했던 이유는 쇠퇴 도시는 대전역 동광장 뒤에 보면 굉장히 오래되고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러한 지역들인데요. 그런 지역들은 크게 보면은 그 안에 재난 위험성을 디텍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스미어드 그러니까 평균화돼 가지고 굉장히 로컬하게 높은 값도 평균 내서 낮은 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쇠퇴한 지역 혹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런 데 있어서 효율적인데 문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번에 포항 그 아파트도 보면은 아파트 한 단지가 그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로컬하게 나기 때문에 그런 작은 규모에 있어서 작은 단위에 있어서의 분석이 점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미래도시 포럼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 도시설계학회와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미래도시 포럼을 주관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카이스트에서는 미래도시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인 연구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건축 설계, 도시 설계를 하고 있으면서 카이스트에 와서는 수많은 데이터 기반으로 여러 진보된 기술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도움 줄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런 기술의 개발과 정책 그리고 설계 계획이 모두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들었고 마침 이번 기회가 생겨서 이런 포럼을 주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우리 미래도시라는 것은 어떤 환상 속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내일일 수 있고 바로 5분 뒤인 곳도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행복한 그런 도시가 저희 미래도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이번 2022년 미래도시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